일단은 이적 시장 끝이 났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페트로비치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죠. 페트로비치를 말을 한다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페트로비치 칼럼을 작성했던 이력이고, 그래서 이게 뭐 되게 대단한 업적은 아니고 그냥 그래서 뭔가 감정적인 동요가 조금이라도 더 일어나는 키퍼를 첼시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페트로비치거든요. 페트로비치 칼럼에서도 내가 페트로비치 되게 좋아했고 첼시 넘어왔을 때도 되게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는 페트로비치를 많이 고르곤 했는데, 근데 지금 첼시랑 뭐 게임 모델이 좀 안 맞는 키퍼다 라고 해가지고 팔릴 위기가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페트로비치가 첼시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적설이 있고, 그 다음에 페트로비치가 과연 필요했었냐라는 거를 리암 투메이 칼럼으로 보면은 알찰 것 같거든요. 해봅시다. 일단 멜로가 말하기로는 첼시가 이적 시장 말미에 페트로비치 이슈를 떠나서 매냥을 재검토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하고요. 페트로비치를 보내고 매냥을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열려 있긴 해요. 그리고 멜로가 말하기로는 이거 또 충격적인데, 페트로비치가 닭 투전을 원한다. 이거는 뭐 충격적이진 않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안 맞는다면은 첼시가 이걸 보장해주지 못한다면은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건데, 페트로비치가 자신의 명제, 그러니까 나 클럽 월드컵에서 빼달라고 이 말을 했다라는 게 좀 살짝 충격적이고, 스트라스부르는 페트로비치 영구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페트로비치 요청이 아니었으면은 뭐 스쿼드에 넣었을 것 이라고 하고, 페트로비치와 첼시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일단은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페트로비치가 완전 이적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7월 프리시즌 훈련에 다시 합류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뿐만이 아니라 PL 구단 또한 뭐 영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데, 뜬금없이 요즘 터키 시장이 떠오르고 있죠. 얘네가 돈이 개 많거든요. 최근에 그 르로이 사네랑 세후 주급으로 3억씩이나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돌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은 갈라타사라이가 페트로비치를 두고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고 갈라타사라이 1티어 ITK한테 떴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는 요르겐센도 문의를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킨셀라가 말해준 내부 이슈를 말해줄 텐데, 여기서는 이제 베이가랑 파에즈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베이가와 파에즈는 클럽 월드컵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에즈는 그럴 수 있다만 얘는 임대를 보내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얘는 스트라스부르에다가 계속 임대를 보내야 됐고, 첼시 1군에 남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클럽 월드컵에서 배제를 하고 스트라스부르 프리시즌 일정에 맞춰서 뛰는 게 더 선수 건강에도 좋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진정하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파에즈는 속상할 수는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측일 것 같고, 근데 베이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가 이 클럽의 철학에 반대되는 행보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쥐가 난 이 철학에 녹아들 생각 없다, 나 센터백으로 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적 요청해서 유벤투스 갔다가 유베에서 클럽 월드컵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때도 기대하고 있다고? 이건 좀 아니라고 보. 하여튼 뭐 실망감을 드러내는 건 개인의 자유긴 하지만, 베이가는 클럽 월드컵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면 페트로비치와 스털링은 이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를 예상하고 있었던 게 내부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털링과 페트로비치의 제외는 크게 놀라운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마레스카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선수들을 클럽 월드컵 명단에 넣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생산적인 선택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페트로비치는 여담으로 이미지 관리 문제, 그러니까 초상권 문제로 인해서 이게 제3자한테 한번 남용을 했나? 오용을 했나? 뭐 어쨌든 잘못 쓰인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완전 이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임대 이적 가능성도 이것 때문에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함. 그러니까 첼시와의 법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 이적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페트로비치에 관해서 제시한 초기 구두 제안은 임대료 500만 유로 플러스 1,500만 유로 선택 이적 옵션 이라고 하고, 여담으로 부르고스라고 남미 1티어가 있는데 슬로니나의 첼시 잔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슬로니나가 클럽 월드컵 뎁스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상 산체스, 요르겐센, 펜더스 그 다음 슬로니나라서, 슬로니나가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 가는 게 큰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언제든지 이적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 지금 기대 대비 소비한 이적용 대비 실적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슬로니나는 애매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지배적인 의견으로는 펜더스 임대 가고 누구 임대 가게 되면은 다음 시즌 서드 키퍼로 남을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지만 새로운 팀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 키퍼 이슈는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첼시가 골키퍼 보강에 있어서 매냥이 정말 필요했냐, 매냥이 진짜 업그레이드 확실하냐, 왜냐면 의견이 좀 갈리거든요. 매냥을 돈을 더 주고 데려오지 않은 것에 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매냥이 뭐 A매치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아쉬웠다라는 의견에 피력을 해서 얘 별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돈값이 애매할 것 같다, 지금 키퍼보다 무난한 것 같다, 만족할 만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 고민의 해결책이 될 만한 칼럼을 들고 왔고요. 리암 투메이가 디에슬레틱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못 읽으니까 번역해 돌릴게요. 첼시 서포터들이 팀에 관해서 가장 품고 있는 두 가지 우려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6월의 이벤트가 단기 이적 시장이 끝난 후 스탠퍼드 브리지의 스포츠 리더십은 당장의 골키퍼 옵션에 대한 재평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 키퍼 보강에 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기대 실점 지표인데 17, 18 시즌부터 약 8년 동안
얼마나 막았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요르겐센 3,960분, 로버르트 산체스는 12,142분, 페트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8,647분, 마이크 메냥 같은 경우에는 23,153분이 뛰었고 실점 같은 경우에는 74실점, 154실점, 123실점, 242실점이고 무엇보다도 봐야 되는 지표가 이건데 홀 프리벤티드 얼마나 많은 실점을 깎아냈냐. 기대 실점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 득점처럼 키퍼가 마주한 슈팅들에 관해서 데이터를 이제 책정을 하는 그 값이 있는데 거기서 마이크 메냥의 막은 값이 8.7. 그러니까 기대 실점이 만약에 28.7이면은 20실점을 먹었다는 거. 8.7만큼을 만회했다라는 거. 페트로비치가 이 지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높고요. 여기서 음수가 기록된 경우 로베르토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7, 필립 요르겐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인데 이거는 기대 실점보다 더 먹은 케이스. 이거 한마디로 좀 부진한 성적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페트로비치가 일단 그 출전 분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보면 8,647분하고 23,153분인데 이게 15,000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페트로비치가 실전 압축 어쩌고 저쩌고라고 운운하기에는 뛰었던 무대가 메이저리그 사커하고 리그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정도가 끝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뭐 기대 실점 값이 방어 값이 아쉽거든요. 확실히 득점 차단이 마이너스 8.93인데 기대 실점 값이 29.07인 상황에서 뭐 거의 38시점 정도를 먹었으니까 나온 지표. 그러니까 PL에서는 확실히 적응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얘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는 진짜 개 양악을 돌렸어요. 이건 제가 썼던 칼럼에 나와 있는데 2023 시즌 기점으로는 마이너스 3.48을 기록했고 그리고 화제 2022 시즌 이게 페트로비치 역사상 자신의 커리어상 가장 잘한 시즌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데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10.73이거든요. 진짜 개자막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애초에 중하위권 전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페트로비치가 하드캐리 해가지고 순위가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같은 MLS 상위권 팀 키퍼들 사이에서도 22경기에 99개의 슈팅을 막았다는 거. 이건 압도적인 수치. 왜냐면은 내가 이거 대조를 해봤는데 각 리그의 하위권 애들 있잖아요. 지표를 봤는데 세이브가 22경기에 99개까지는 찍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 막아냄으로써 팀을 순위 2등까지 리그 순위 2등까지 완전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강등권에서도 보기 힘든 빅리그에서도 적용되는 수치를 해낸 것이라서 되게 좋게 봤던 시즌이거든요.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칼럼이 이 시즌 바를 받았다. 어느 정도. 이 칼럼이라기보다는 이 지표가. 이게 저거 자체를 좋긴 한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보기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나는. 리그왕에서도 XG값 차단이 되게 뛰어나긴 했어요. 기대 실점값 차단이 아마 마이너스 한 8인가지 기록됐을 텐데. 맞네. 7.91이거든요. 저거랑 다 합해가지고 MLS에서 벌어온 게 좀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가 약간 아쉬울 수 있다? 이 정도? 근데 이게 데이터가 디에슬레틱에서 책정한 거랑 풋모에서 책정한 거랑 막 섞여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매냥 23,153분을 뛰었는데 골스 프리벤티드 값이 8.7이다? 개 잘한 거긴 합니다. 매냥이 애초에 뛰었던 무대가 페트로비치보다 훨씬 높기도 했고 물론 난 키퍼는 뭐 무대를 별로 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기도 했고 매냥이 뛴 값이 출전 시간 누적 분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일단 이건 매냥의 값어치를 좀 더 띄워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다라는 느낌 정도. 근데 페트로비치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세이브 지표에서는 가장 뛰어난 게 페트로비치, 매냥 이쪽이고 로베르토 산체스가 제일 저조한 거. 근데 그것도 있어요. 로베르토 산체스가 있었던 팀하고 필립 요르겐센이 있었던 팀하고 순위를 비교해보면은 브라이튼이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생각해보면 요르겐센이 있었던 비아레알도 요르겐센이 있었을 땐 별로 좋지 않았거든. 룰리가 있었을 때 개 잘했지. 내 기억상 요르겐센이 있었을 때는 순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칼럼에서 말하는 걸로는 스위퍼 키퍼로서 매냥은 매우 활동적이나 유럽 4대 리그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24-25 시즌 페널티 박스 밖에서 매냥보다 더 많은 볼을 회수한 키퍼는 없었다. 리커버리 값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의 경기당 평균 볼 횟수, 리커버리 횟수는 같은 시즌 첼시에서 산체스가 기록한 0.5회의 2배에 달했으며 비아레알에서 주전 키퍼로 활약했던 23-24 시즌 요르겐센의 평균 값은 0.6회. 산체스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리커버리 스위핑 능력이 좋다? 판단이 좋다? 이쪽인데 근데 매냥은 시도 자체도 더 많을 뿐더러 퀄리티가 훨씬 높았다는 뜻이겠죠. 세이브도 그렇고 리커버리도 그렇고 발밑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도 확실히 매냥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시각화된 자료로는 이래요. 이게 리커버리를 취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매냥은 수비수 뒤로 간 긴 상대의 패스를 가로채기 위해서 박스 바깥으로 빠르게 나갔지만 공을 잡은 후에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컨트롤을 잘 유지했다. 볼 플레잉이 된다라는 평인 거죠. 3월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그는 상대 스트라이커 로메로 루카쿠와 가까이서 뛰어오르는 공을 맞으려고 뛰어들었고 공을 경기장 밖으로 걷어내기보다는 오히려 팀 동료에게 헤딩으로 공을 전달한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롱킥이 날라왔을 때 디로렌초로부터 여기서 매냥이 막았다는 거. 막아서 뭐 헤더를 걷었든 클리어링을 했든 이거지. 매냥이 경기장에서 그 높은 곳 그러니까 하이라인 쪽에서 수비를 하려는 팀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날 라인을 높였을 때 키퍼가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라인을 올렸을 때 부담이 적다는 거죠. 매냥을 쓰게 되면 이런 이유는 많긴 하겠다만 볼 점유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페트로비치가 결국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레스카의 플레이 스타일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편으로 여겨졌고, 경기를 보러 다니는 첼시 팬들은 산체스와 요르겐센이 상대 공격수의 압박을 유도한 뒤 이를 뚫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압박을 빨아 제낀 채로 그 사이 패스를 넣어서 곧장값을 뽑아내려고 하는 움직임. 숏패스 빌드업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불만 많이 했으니까, 롱패스 빌드업이나. 그래서 이 매냥이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매냥은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팀 공격수들을 드리블하며 돌파하고 어깨를 낮춰서 태클 시도를 피하며 공을 뺏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패스를 하는 영상을 찾는 거는 매우 쉬운 편, 매냥한테서. 이런 상황에서 상대에게 잡히는 경우, 뺏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좋은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체스를 매냥으로 교체했을 때 이 상대의 전방 압박을 끌어들인 채로 가슴을 뛰게 하는 패스 행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첼시 서포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실망을 하게 될 거다. 매냥도 이걸 즐기기 때문에. 파이널 서드 지점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골키퍼에게 지시된 패스에서 시작되며 골키퍼가 실제로 하는 패스와는 무관하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감독이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뜻하는 것 같거든요. 매냥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신뢰할 수 있는 편은 맞다. 볼플레잉 좋으니까. 근데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패스로 악면 높은 패스를 요구하는 데는 익숙하다.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야 이거 패스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을 때도 하는 편이래요. 깡이 좋대. 지난주 UEFA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에서 프랑스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경기의 아래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말이다. 매냥은 독일 공격수 한 명을 끌어들인 후 공을 아드리앙 라비오에게 밀어넣었다고 하고, 라비오는 왼쪽 측면으로 깔끔하게 패스를 받았지만 자기 지점 페널티 박스 앞에서 심각한 압박을 받으며 공을 받았고, 그래서 턴오버가 나왔고요. 그래서 필크레코에게 공을 뺏기고 나서 실점으로 이어졌는데, 이 경기를 봤었거든요. 이 장면이에요. 왜냐 여기서 라비오 얘한테 주고 라비오가 볼 받고 못 돌아가지고 턴오버 나오고 운다브가 골 넣은 장면, 이런 것들 여기서 보면 얘한테 줘도 됐긴 했거든.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이 프랑스인데 왼쪽은 지금 블락이 있었고, 보면은 이 아래쪽을 줬어도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매냥은 난 이거는 다르게 보는 게, 이 상황을 잠깐 캡처해서 봐보자면은, 자 여기서 봐봐요. 이거 아래 주잖아요. 얘 붙거든요. 여기 주잖아요. 라비오 왼발잡이잖아. 패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일로 가는 거 개 쉽단 말이야. 설계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 주면은 독일 압박이 지금 다 왼쪽으로 편향돼서 쏠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주게 되면은 벗겨낼 수가 있거든요. 원리가 이래.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는 이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난 이 매냥의 패스 비판할 거 없다고 봅니다. 난 이건 라비오가 트래핑 이상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리암 투메인 다르게 보긴 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비오한테 줘가지고 안전성을 추구하는 게 최선이었어. 얘를 줘버리면 이 압박 시퀀스는 끝나지 않아요. 독일이 계속 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계속 압박을 해나가면서 지배를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럼 프랑스는 더욱더 빌드업의 고도가 내려가면서 실점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되게 위험했을 거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나 이걸 라비오가 주고 라비오가 왼쪽을 바로 열었어야 됐다고 봐. 근데 라비오가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공을 받고 아래쪽으로 돌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턴오버가 나왔는데, 나는 저거 위쪽으로 바로 내줬으면 상황 달랐다고 봄. 게다가 맨발잡이라서 그거 가능했는데 라비오가 그걸 못했어요. 밀라노에서 활동한 초기 시절에는 매냥이 더 긴 패스를 맡았다. 그는 상대편 진영 깊숙한 곳으로 공을 던질 수 있는 어깨가 있었고, 스트라이커 머리 위로 바로 공을 던질 수도 있고, 윙어의 걸음걸이에 완벽하게 킥을 찾을 수도 있었다. 아래에서 라파엘 레앙이 파괴적인 역습골을 넣은 것처럼 매냥이 킥을 때리고요, 쭉 따라가서 레앙이 공을 잡고 뚝딱 들어가서 바로 득점 시퀀스 연결. 여기서 상황을 보면은 압박이 꽤나 깊게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상대편 선수인 것 같은데 이게 삼프도리아로 보이고, 지금 센터백은 여기에 토모리가 있고, 얘가 아마 플로렌치 같은데? 플로렌치 있고 가비안가. 어쨌든 그 위쪽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대. 이쪽 패스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롱패스 빌드업 연계를 해서 이각을 봤다는 거. 산체스가 롱킥을 할 경우에는 교체하겠다고 연계적으로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마레스카는 특정 상황에서 골키퍼의 직접적인 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마레스카에게 이러한 전략의 결과는 매우 불규칙적이었죠. 요즘 키퍼 롱킥 중요한 것도 알고 산체스가 롱킥을 왜 때리지도 알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산체스가 그 롱킥을 연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규칙적이라는 워딩이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 매냥은 이 점에서 적어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 매냥을 쓰게 되면은 이 점에서로부터 진전은 있을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매냥은 이게 되니까. 매냥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리버풀은 지난 9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AC밀란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매냥의 보수적인 포지셔닝,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약간 적극적 크로스 수비, 소극적 크로스 수비처럼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이걸 두 번이나 이용해서 이브라이마 코나테 그리고 머슬 반다이크가 센터백이 이제 골을 헤더로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매냥이 공 클리어링을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코나테 위치가 여기 있고 매냥 여기 있고, 공이 날아왔을 때 펀칭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는 이번 시즌에 산체스나 요르겐센이 특별하게 높게 설정하지 않은 기준, 얘네가 기록한 실력들 그냥 가볍게 닦을 수 있다.
산체스가 시즌을 더 강하게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냥 쓰면 더 나을 거다. 첼시가 클럽 월드컵에서 경쟁할 19세 신인 마이크 팬더스를 키우는 동안 몇 년 동안 버틸목이 필요하잖아요. 그 브릿지 역할로 이 골키퍼를 쓸 수가 있다고 함.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매냥이 미국에서 팀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의 계약 상황이 가져다주는 시장 기회는 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하다. 매냥에 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멜로 첼시가 이적 시장 말미에 매냥을 재검토할 것은 아직 불확실하다. 근데 여기서 전에 사이먼 존슨이 말하기로는 보스말루를 이용해서 빼올 각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첼시가 지금으로부터 내년 1월 매냥에 대한 제한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클럽 월드컵에서 산체스가 못한다? 게다가 지금 페트로비치 이적 요구했죠? 그리고 뮤르겐센은 지금 실력 미달이죠 아직까진? 그러면 여기서 매냥으로 다시 선회를 할 수도 있다 이번 여름 내에. 파리 생제르맹 시절 같은 팀 동료였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친해지게 된 계기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아서였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 도중에 질라탄이 날린 슛을 막지 못해 질라탄으로부터 쓰레기 골키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후 다시 질라탄이 슈팅을 때렸지만 매냥이 선방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질라탄에게 다시 쓰레기 스트라이커라고 대받아줬다고 함. 근데 이거 보고 질라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이 새끼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친해졌다고 함. 실제로 매냥은 굉장히 이제 화끈한 성격으로 유명하거든요. AC 밀란 피올리는 질라탄이 은퇴한 이후에 팀의 리더를 맡을 선수로 매냥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멘탈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는 선수라고 하고 매냥이 질라탄과 되게 유사한 질감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하고 PSG에서 둘의 인연은 생각하면 좀 재밌는 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밀란 전 동료 야시나달리가 이제 말하기로는 엄청난 축구 광이다. 경기가 끝난 이후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자는 게 아니라 전술 분석을 한다. 이 미친 새끼는 버거벨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냥은. 이후 새벽 3시에 아들리나 다른 동료에게 전화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번 경기력은 아쉬웠다. 또한 이번에는 다른 팀이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줘서 이기기가 수월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박찬호 마냥 경기 움짤이나 풀 영상을 보낸다고. 아들리는 그래도 새벽에 전화 거는 매냥에 대해 별 개의치 않아 하는 편이고 오히려 리더의 자질을 보인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좋지 않아요? 이런 워크에식 내지는 직업윤리에 대한 태도?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지 않아요? 매정이야 매정이요 진짜. 주장 골키퍼로는 특이하게 16번을 달고 있는데 16번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세즈라는 어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어로 세즈라고 하나요 16을? 그렇네. MM세즈라는 어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MM세즈다. 처음 알았네.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대표팀 이제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안토ine 그리즈만, 프랑스 국대 세트피스 수비를 코치처럼 지도하는 선수가 매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찬호 해설위원의 찬사로는 2021-22 시즌 밀란이 리그 우승을 하는데 매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돈나룸마가 주전 골키퍼였다면 리그 우승은 어려웠을 것 같다고 언급을 하면서 첼시에 딱 필요하잖아 느낌이. 지랄하지 말고 사와라. 첼시는 생각보다 매냥한테 간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해 보이는 유형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매냥은 확실하게 스텝업이 보장되는 자원이고 기튼스 같은 경우에는 기튼스도 팀에는 필요는 하다만 확실하게 팀의 스텝업이 책임져지냐? 이건 모르겠다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이 간절함의 차이가 좀 있죠. 분명 레프팅이 더 필요한 건 맞지만 레프팅 시장 매물 중에서 내가 지금 방금 내세운 이 슬로건, 이 멘트, 확실하게 팀의 스텝업을 책임질 수 있나? 이거 부합되는 자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매냥은 이게 되긴 하니까 나는 나오는 매물에 따라서, 매물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적 시장 보강 포인트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매냥이 저 보강 포인트를 바꿀 만한 선수라고 봐. 그래서 첼시도 매냥이 나온다고 하니까 찔러본 거예요. 애초에 스탠스 자체가 키퍼 보강에 별로 간절하지가 않았잖아. 이건 나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매냥이 보강 포인트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는 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 매냥아 보고 싶다. 씨발.